지난 이야기, 온 유럽이 전쟁터가 되었다. 단지 루이 14세가 스페인에 탐냈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들, 내 손자, 내 가문, 어차피 인생은 공수를 공수거라고 하였건늘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가건늘 이들은 서로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에 내몰았다. 하지만 의미 없는 명분만큼이나 전쟁 역시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루이는 빈 공약이라는 노림수를 던졌으며 이 작전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착실히 수행하는 장군들 모두 막상막하의 전력을 지녔으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융통성이었다. 레오폴트는 자신의 장군들에게 지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이양했고 루이는 지휘권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 이 차이가 전투의 승패를 갈랐고 레오폴트는 승리했으며 루이는 패배했다.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플레남 전투는 루이의 야욕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숱한 패배를 겪어왔죠. 그러나 이 정도로 크게 져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번 한 번의 전투가 종전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플레남 전투가 벌어진 이듬해인 1705년 레오폴트가 사망했죠. 앞으로 단 몇 차례 제국연합이 역습을 벌여 파리로 밀고 들어가 루이의 항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황제가 죽고 만 겁니다. 이때부터 제국연합 내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죠. 그의 죽음으로 제국의 승계서열이 애매해졌거든요. 레오폴트 다음으로 황제가 된 건 요제프 1세. 그는 레오폴트의 장남이자 카를 6세의 친형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아직 젊기는 하나 후계가 없었어요. 즉 요제프가 후계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제국은 카를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전쟁 자체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합병 문제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국과 스페인이 합쳐질 변수까지 생겨났으니 영국과 네덜란드의 속내가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전쟁은 이어집니다. 일단 프랑스와 스페인의 합병이 현실에 좀 더 가까웠고 제국의 변수는 만에 하나 벌어질 나중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루이도 내심 그 경우의 수가 벌어지길 바랐을 것 같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한 탓인지 여전히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영고주의였어요. 또다시 친구, 사촌, 조카, 손자 등을 앞세워 전투를 지휘하겠죠.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참패, 라미에와 토리노, 그리고 오우데나르데까지 프랑스는 어느 곳 하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내부까지 제국군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찾아온 유럽 대혹한이 프랑스의 명운을 드리워요. 결국 루이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태양왕이라 불리던 존재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 또한 없어졌죠. 그는 살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요. 처칠에게 밀사를 보내 휴전을 제의한 겁니다. 처칠도 속히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죠. 그도 그럴 게 그 사이 처칠의 입지가 많이 난처해졌거든요. 그동안 아내 사라가 앤 여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덕분에 자신 역시 신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의 사이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시작은 단순했어요. 여왕은 정치에 있어 불편부당의 자세로 탕평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문제는 사라가 눈치 없이 휘그당 편을 들며 국정에 관여했죠. 이미 온 유럽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언데 더욱이 토리당의 입장에서 그녀가 계속 자신들을 탄압할수록 여왕의 의중을 의심하는 자들이 늘었어요. 마침내 여왕은 칼을 빼들었고 사라에 대한 총애를 거두었으며 대신 자신의 시녀 에비게일 힐을 가까이 합니다. 분명 여기서 끝날 일이었죠.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사라는 선을 넘어요. 여왕과 에비게일이 사실 레즈비언이라는 루머를 퍼뜨려 여왕의 평판을 추락시킵니다. 실제로 여왕은 레즈비언이 아니었으나 해당 루머를 다룬 올리비아 콜먼과 엠마 스톤을 주연으로 한 영화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처칠에게까지 정치적 공세가 쏟아졌죠. 이에 처칠은 휘그당에게 하루라도 빨리 프랑스와 강화를 맺길 촉구합니다. 하지만 시류를 전혀 읽지 못한 휘그당은 오히려 여유를 부렸어요. 이번 기회에 프랑스로부터 크게 한몫 챙길 생각뿐이었죠. 그들은 여태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들을 전부 토해내는 것은 물론 펠리페를 즉각 퇴위시키고 카를에게 스페인에 넘길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루이는 다른 건 다 수용해도 스페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젠 정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지경에 이르렀죠.
루이는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며 지원을 간청했어요. 이에 수많은 지원병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막대한 기부금이 모였죠. 여태까지 지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총력전을 벌인들 뭐가 달라질까 싶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급조된 군대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질리 만무하고요. 그러나 루이도 이번만큼은 정신을 제대로 차렸죠. 드디어 능력 있는 인물에게 총사령관을 맡겼습니다. 그는 바로 빌라르였어요. 원래 빌라르는 몰락귀족이었죠. 아버지가 프롱드의 난에 가담했다가 난이 실패로 돌아가며 집안이 몰락하고 맙니다. 어린 그는 어쩔 수 없이 입대를 결심해요. 당시 몰락한 가문이 부흥하려면 성직자가 되거나 지휘관이 되어 출세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그는 전략과 전술에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요. 상속전쟁에서 두각을 보여 연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튀렌, 콩데, 몽모랑시 등 훌륭한 상사 밑에서 일할 행운도 얻었죠. 재밌게도 그의 성공은 루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만약 루이가 군제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루이 때문에 몰락했는데 아들은 루이 덕분에 성공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출신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당초 기획한 개혁과 달리 프랑스는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루이는 계속해서 영고주의를 내세운 거고요. 그럼에도 주머니의 송곳은 뚫고 나오는 법. 아무리 기득권층이 그를 막아도 난세는 그와 같은 영웅을 찾길 마련입니다. 상황이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마침내 루이도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루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피해가 얼마가 나도 좋으니 꼭 적을 무찔러다오. 루이의 명을 받던 빌라르는 제국군을 막기 위해 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렸죠. 릴과 투르네 그리고 이프르. 점점 제국군이 프랑스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기다립니다. 직접 부딪히기보다 제국군이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대한 견제만 했죠. 때문에 제국군은 계속 프랑스의 외곽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요. 끝내 제국군이 몽스까지 진군하기 시작하자 그도 결단을 내립니다. 몽스는 과거 파리와 브리셀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죠. 한마디로 빌라르가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는 이곳의 협곡에서 제국군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제국군이 당도했죠. 그러나 곧바로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진군에 지친 병사들을 휴식시켜야 했거든요. 이때 부플레르 공작이라는 장군이 빌라르에게 합류합니다. 부플레르는 빌라르와 마찬가지로 군인으로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죠. 그는 지난 릴 공성전에서 처칠과 오이겐에게 패한 뒤 서력을 갖기 위해 빌라르를 찾은 참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르보다 계급이 높았음에도 그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게 달랐죠. 여태 영구주의 하에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며 각자 따로 놀던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바로 빌라르와 부플레르, 능력 있는 두 지휘관들로 인해 생긴 변화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가 발발했죠. 전투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오라니공 프리소가 앞만 보고 돌격한 덕분에 5,000명이 넘는 제국군이 순식간에 전멸당하고 오이게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도 자리를 지켰으며 빌라르는 무릎에 총탄을 맞는 바람에 전장을 이탈해요. 다행히 부플레르가 그를 대신하여 끝까지 전투를 이끌었죠. 공격과 후퇴를 총 6번을 반복하길 결국 몽스는 제국군에게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도 이 전투에서 제국군의 전력을 20% 넘게 갉아먹어요. 전투에서는 졌지만 결과적으로 파리로의 진군을 막았기에 프랑스의 판정승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루이는 살아남습니다. 참 끈질기죠. 처칠과 오이게는 어떻게 해서든 파리에 닿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정말 프랑스를 굽어 살피듯 또 루이의 편에 들어주었거든요. 1710년 처칠의 마지막 남은 뒷배 휘그당이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분명 말플라케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릇 전쟁이란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요. 1711년 그는 다시 공세를 개시해 부싱을 공략합니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죠. 그러나 그가 파리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요제프가 천연두로 급사하고 말았어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당초 스페인 국왕으로 내세워졌던 카르릴 황제가 되어버렸죠. 처칠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전쟁을 주장해요. 하지만 영국은 이듬해인 1712년 그를 공금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시키고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오이겐뿐이었죠. 오이겐도 파리로의 진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변 요새들을 두드리며 빈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을 돌수록 보급로는 길어졌고 가뜩이나 처칠의 공백으로 적어진 병력
영역이 더 분산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빈틈을 보이는 결과를 낳았죠. 빌라르와 오이게는 드냉에서 또다시 맞붙어요. 결과는 빌라르의 승리. 말플라케에서만큼의 대승은 아니었으나 이 전투로 인해 네덜란드 역시 전쟁을 포기합니다. 1713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조약의 체결로 펠리페는 마침내 주변국으로부터 스페인 국왕으로 인정받아요. 물론 카랄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버텨봐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루이가 또 이긴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루이도 잃은 게 많았죠. 스페인령 네덜란드, 그리고 밀라노와 토스카나 등 수많은 영토들을 넘겨야 했어요. 또 장남과 장손, 그리고 증손자까지 전염병으로 잃습니다. 마치 그동안 욕심을 부린 대가라도 치르듯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죠. 그렇다면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제3자인 영국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때 차지한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죠.